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한 주도 정치권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한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는데요. 이번엔 감사원장 탄핵 추진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를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인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째 이어지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까지 했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경민 씨. 네, 폭설이 지나가면서 주말 맞이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길어져 있는데요. 특히 가장 어려운 노선은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입니다. 총 정체 길이가 50km대에 유박해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충청권에 살펴집니다. 천안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18km나 답답하고요. 다시 한번 옥산 분기점부터 15km나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만나는 25번 논산 천안선도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 앞두고 8km 속도 줄이고요. 정안 휴게소부터 또다시 평균 속도가 내려갑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도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11km 밀리는데요. 터널이나 교량은 녹은 눈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 생겨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감속하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쪽도 총 정체 길이가 23km 정도인데요. 대소 분기점부터 8km, 더 가서 진천과 오창 또 서청주에서 짧게씩 밀립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도 여주 분기점부터 10km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의 키워드 관세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관세.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이 관세를 들먹여서 긴장하고 있는 나라가 많죠. 우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현지 시간 25일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3개국을 상대로 내년 1월 취임 직후 관세 폭탄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미국 대선 결과는 한미 경제 통상 관계와 글로벌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이 관세보다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펜타닐 그리고 중국의 저가품 공세입니다. 네. 첫 번째가 펜타닐. 이게 마약 이름이죠. 이 관세랑 펜타닐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먼저 트럼프의 경고부터 짚어볼게요. 이 트럼프는 25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바로 그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그렇게 관세를 매기는 이유, 명분이 미국으로 흘러드는 마약과 불법 이민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는 별도 게시물을 올리면서 중국을 또 겨냥을 했는데요. 이 나는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면서요. 이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 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급적 대응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는 그 대선 과정에서 중국 제품에 60%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10%를 더해서 70%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이 미국의 3대 무역국으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가혹한 관세 정책의 서막이 열린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펜타닐이 그 명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한테 펜타닐은 창인가요? 방패인가요? 예, 아주 적절한 비유로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펜타닐은 중국의 창 역할을 했어요. 중국이 대미 외교 협상 카드로 펜타닐 문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창이었고 미국은 방패였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 펜타닐 이게 마약인데 중국은 이걸 어떻게 협상 카드로 내밀었었죠? 이 펜타닐의 별명이 좀비 마약이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뭐 환각이 워낙 강해서 좀비처럼 만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펜타닐이 생산은 멕시코에서 되는데요. 이 원료는 중국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약을 억제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원료 유통을 단속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2016년부터 중국 정부에 이 펜타닐 원료의 유통을 단속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중국은 알았다, 수용해주겠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걸 대미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무역 전쟁을 하면서 그 명분으로 펜타닐 원료 단속이 협상 카드로 쓰였다 그 얘기인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네, 바로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합의가 대표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이 펜타닐 퇴치를 위한 미중 워킹그룹 개설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중국 공안부 산하 법의학연구소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제재의 해제를 얻어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걸 미국이 눈의 가시처럼 제재하던 게 풀렸으니 속이 시원했겠어요. 또 중국이 이걸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전례가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던 2018년 12월에도 중국은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해달라는 이 미국의 요청을 수용했고요. 대신 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를 90일간 보류해달라고 해서 오케이를 끌어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잘 단속해주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왔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관세를 더 올리는 무기로 이 펜타닐 카드를 이제 역으로 꺼낸 거네요. 맞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요, 현지 시간 26일 펜타닐 문제가 미중 간 주요 의제로 재부상했다면서 이번에는 중국을 상대하는 트럼프의 외교 무기로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잘 쓰던 카드가 거꾸로 공격용 카드가 된 셈입니다. 그러네요. 자, 두 번째가 중국의 저가품 공세였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중 관계가 어떻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선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의 시각을 소개합니다. 우선 트럼프 2기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유럽연합, EU와 중국, 멕시코죠.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고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 이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EU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 2기 무역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EU 내부에서는요, 이 중국과 협조해서 미국발 보호주의 조치가 글로벌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멕시코는 상황이 어때요? 멕시코는요, 이 불법 이민자들의 통로이자 중국산 제품들의 우회 수출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보니 이 트럼프 1기보다도 어려운 대미 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멕시코를 대미 수출의 생산 기지로 삼았던 우리 기업들은 전략을 수정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표적이 되고 있는 중국이 우리한테 미치는 여파도 살펴봐야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보복 조치를 당하더라도 EU 등 이 미국 우방국들에는 관세를 낮추고 또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 우방국을 회유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한 것도 이 중국의 회유책의 일환이라고 여선임위원은 분석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가 한국 경제로 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을 못 넘고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면 그 제품들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고 그 파급 효과가 우리 기업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2기의 무역 정책과 그로 인한 중국의 저가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EU와 한국, 또 일본 등의 이 미들 파워 국가들이 나서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21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하죠. 기상청의 조하늘 씨. 네, 오늘 아침 내륙 지역에는 영하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0도, 강릉 11도, 대전과 대구 12도, 전주 13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더라도 많은 눈이 쌓여 있는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운행하실 때도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시설물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지난 주말보다는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 또 신갈에서 수원 사이 밀리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도 정체입니다. 천안에서 천안휴게소, 또 옥산에서 남이 분기점까지는 각각 15km 구간씩 정체고요.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 부근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남북권에선 금호 분기점에서 3km가량 교통량 늘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양양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이지만 서울 시내 곳곳에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그중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으로 연희에서 정릉터널 입구까지 많이 막히는데요. 홍제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양화대교 부근 4차로도 작업으로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11월 미국 대선 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격동의 미중 관계입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 교수님은 트럼프 당선 예측했어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해리스 후보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막판에는 동력이 떨어질 거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승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결과까지는 몰랐죠? 예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은 중국 통이시니까 중국의 지인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많이 아는 중국의 지인들은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어요?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겠죠. 사실은. 준비를 많이 준비를 했겠죠. 많이 하고 만약에 그런데 당선 예측은 하긴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리스가 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제 민주당 이거를 이어갈 거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의 그 틀이 큰 변화가 있는데, 없으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가 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사실 지금 이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많이 했고 제가 아는 분들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예. 자,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 연결해서 먼저 중국 현지 상황 좀 짚어보고 우리 강준영 교수와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지금 중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정치적인 부분을 살펴본다고 하면요. 주로 좀 불편할 것이다라는 쪽이 적지가 않고요. 하지만 좋은 면도 있을 것이다. 약간 이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북중러 관계에 과연 트럼프의 당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첫 번째 화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로 멈추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했는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와 미국이 좀 가까워지고자 하는 다음 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러시아와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미국의 목적이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다시 이어진다면은 결국 여러 가지로 중국이 최근 들어서 불편하게 그 북러 관계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함이 조금 더 미러 관계에 미러로 더 가중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우려 섞인 전략이 전망이 일단 하나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항상 그 미국과 그 중국 간의 정치적인 것에 나오는 것이 대만 문제입니다. 약간 그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의 접근법이라면 도덕적인 어떤 철학적인 접근을 했었다고 하면 다른 문제로 이제 그 대만 문제에 접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현재 그 트럼프 당선자가 그러면 중국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좀 의외의 반응. 그러니까 어떤 뭐 제재를 하겠다. 뭐 어떤 외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예. 즉 대만과의 어떤 미국과의 의리나 어떤 동맹이나 뭐 이런 느낌보다는 중국이 못하도록 하는 것에 어떤 카드로 사용하는 마치 대만을 중국과의 관세에 기반한 경제의 이슈, 토론, 싸움 여기에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대만 문제가 어쩌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그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 협약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혹은 굉장히 좀 반대적인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환경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담은 좀 적어질 것이지 아니냐. 그리고 내정에 대한 관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등의 기대 섞인 전망은 일단 정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대만 침공이 아니더라도 이미 공약에서 중국한테는 60% 관세 매기겠다 하더니 이제는 거기다 10% 더해서 70% 매기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참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로 중국 대사관이 거세게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명을 통해서요, 마약 밀매에 대해서 중국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관세를 추가로 하는 것에 마약 밀매, 중국의 마약 밀매 대처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충분한 조처를 했다는 것을 전달도 했었고 네.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에 미국 유입 무근한다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배치된다.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중국의 관세의 어떤 이익을 불이익을 당한다면 미국은 괜찮겠습니까? 뭐 이러한 중국 언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 공약을 이행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 가량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이 전미 소매협회라는 보고서에서 있었다라고 CCTV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경제 매체인 재련사라는 곳에는요, 망언이다, 관세 몽둥이다 이런 거친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자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것이 실제로 될 것인지 아니면 1월 20일 이후에 당선 이후에 중국과의 어떤 경제의 협상을 혹은 내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그런 조치였는지 좀 기대에 섞여서 다만 카드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베이징 연결한 김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에게도 무비자 조치를 허용했잖아요. 이 움직임을 중국의 현지 주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일단은 한국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교민 기업으로서는 아주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인의 방문이 편해졌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결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 해서 굉장히 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또 일본으로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한중일을 뭔가 묶어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중국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이었습니다. 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강 교수님, 방금 얘기 나온 김에 중국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국 올 때 비자 필요 없다. 이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 거잖아요. 네네.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재민 통신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어떤 내수라든지 이런 중국 데 내부의 경제 활성화죠. 왜냐하면 지금 38개 국가한테 다 일방적으로 지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급한 거는 이제 경제적 문제인데 중국이 그렇게 단순하게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이 그나마 올해 경우를 보더라도 화교권을 제외하고는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갔었어요. 지금까지도. 과거에는. 예, 올해만 해도. 올해도. 예, 비자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비자 풀리면 더 갈 거다. 이제 그런 계산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든 결국은 중국의 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도는 강해질 거란 말이죠. 강해지죠. 그러면은 그게 꼭 트럼프를 계산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누가 새 행정부의 수장이 되든 결국은 대중 압박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 안정화시키고 확장화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미국의 대일 압박이나 대한 압박이 강했었거든요. 그럴 때 중국과의 교류가 사실은 일정 부분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도 투자라든지 일본과 중국 간에도 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그 바이든 시절에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을 때도 일본과 중국이 또 나름대로 그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꼭 무슨 그 대선 결과를 의식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중국이 고립돼 있는 상황을 탈피를 하려면 이걸 좀 뭔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제 강조 더 완화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핵심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고 사실은 트럼프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면 당연히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복합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런 비자 면제 조치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군대까지 보내고 러북 관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북한과 중국 관계는 껄끄러진 상태고 맞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또 당연히 북한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와 협의도 하지 않고 북러 관계를 그렇게 강화시키게 되면 결국은 그게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라든가 너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와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우회적인
견제에도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비자 면제가 되니까 중국 관광 가실 분들 편해졌는데 그런데 중국의 이 비자 면제 조치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은 작년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개정안인데 이게 이제 기존보다 한 30개 정도 조항을 늘렸는데요. 지금 거기에 이미 이 법으로 지금 잡혀가 있는 예, 사람이 우리 있잖아요. 이제 그동안 없었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상해에 있는 교민이 이제 지금 5개월간 조사를 받고 5개월째 구금이 돼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자 면제 조치가 나오니까 야 그런 것도 좀 부드러워진 거 아니냐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다. 왜 그러냐 하면 비자 면제 조치는 관광, 비즈니스, 친지 방문, 그다음에 트랜짓 이 통과 비자 이거에 관해서만 비자가 면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외의 목적으로 갈 때는 비자를 취득을 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모든 입국이 비자 면제는 아니다. 아닌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관광 가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반간첩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반간첩법에 국가 안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면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해하는 케이스가 뭐냐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명확하게 법에서 밝히지를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아서 해석권이 할게. 거기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비자 목적 이외라고 판단하는 것도 중국 당국의 해석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소가 돼서 판결을 받는 것도 중국 당국의 입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다. 예. 그런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중 관계 가장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이 대선 내내 60% 관세 매기겠다 했는데 게다가 이제 당선된 후에는 10% 추가하겠다. 네. 진짜 70% 매길까요? 일단은 60% 하겠다는 거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기 아직 때문에. 취임 안 했어요. 네, 취임 안 했고 지금 이제 보편 관세를 공언을 했는데 아직도 그 보편 관세는 안 한 거거든요. 다만 예. 미국의 소위 우방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25%를 하고 중국의 10%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은 전체적인 관세율로 보면 한 25% 정도 되거든요. 원래 자기가 공언한 60%를 하고 10%를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 아, 그래요? 아직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행정명령에 60%를 하고 10%를 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거는 기존의 관세의 10%를 하는 건데 추가로. 네, 바이든 행정부 때 8월 1일부터 올 8월 1일부터 소위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이런 데 대해서는 50% 100%를 이미 부과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또 12월부터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10%가 가는 거니까 아직은 전체적인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아니지만 원래 중국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전체적으로 25%니까 일단 베이스가 35%로 시작한다라는 예. 그런 거는 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원래 60% 부과하겠다고 한 거가 과연 되겠느냐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때도 45% 부과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예. 한 30%를 정도 한 거고 지금도 보면요. 모든 제품에 관해서 다 60%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이든 시절에도 그렇고 트럼프 자기 시절에도 제로 관세도 있었어요. 네. 그건 꼭 중국 게 아니면 안 되는 거는 관세를 제로 관세로 했었거든요. 그게 평균적으로 지금 25%니까 지금 트럼프도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거다. 예. 보편적으로 중국은 한 35%는 새로 와서 새로 추가되는 면이 그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35%면 다른 데도 보편 관세로 10% 20% 올리면 중국의 제조력으로 일단은 좀 버텨보자라는 지구전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긴 아까 이재민 통신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모든 제품에 60% 70% 매겨버리면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오르는 물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들끓겠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1불에 수입했던 게 1불 30, 1불 네. 50이 되면 소비자는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저렇게 당선인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 관세라는 게 수출하는 데서 다 내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원자재가 들어오는데 야 우리가 미국에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우리 원자재 들어올 때부터 일정 부분 그 원자재 공급상들이 그걸 또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게 고스란히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다가 그게 많이 들어와서 이 소위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면 이게 전 세계적인 그렇죠. 환율, 예. 금융 이런 것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60, 70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또 우리 제품에도 관세 매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에서 한 10% 정도 되면 위안화 환율 조정으로 10% 정도는 커버가 된다라고 일부 중국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한중 간의 교역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제품들은 중간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중간재가 많으니까 우리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미국 수출할 때 이렇게 걸리니 니네가 세금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우리 코스트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한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또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 중에 일부 어떤 이제 시각에서는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뭐 혜택을 보는 게 있지 않냐 그러는데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눌러서 한국이 그 효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으로 보면 그럼 한국을 또 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거는 매우 단기적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단기적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그거를 너무 뭐 특정 업종은 분명히 이익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한국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은 조금 다 새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막 매기니까 중국도 또 미국한테 관세 막 매기고 그렇습니다. 서로 전쟁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협상을 통해서 맞습니다. 서로 타결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게 트럼프 2.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년을 해봤고 그다음에 또 4년을 지켜봤고 그래서 조금은 세련돼졌을 거다. 그래서 트럼프의 소위 이 관세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트럼프는 관세주의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고 관세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정말로 하려는 게 있고 협상용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잘 우선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도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관세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무역법을 가지고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관세법을 12월 1일부터 발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1일이 내일 내일이잖아. 아닙니까? 예. 내일인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 조치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대응 관세를 지금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유,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예, 없죠.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 20일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중관세를 지금 10% 말고 원래 자기가 공언한 60%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게 되면 내용이 나오면 네,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죠. 예,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니까 예. 중국도 그냥 물러나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진핑의 3연임이 사실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힘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절호의 기회고 지금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트럼프는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예,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세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시진핑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티격태격이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 때처럼. 예, 앞에는 상당한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나름대로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당신들이 일기 때 2천억 불 사주기로 하고 안 사주지 않았느냐.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니까 결국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게 된다면 예. 좀 대화 공간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있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관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국을 겨냥한 각종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제재는 이미 현 정부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그렇습니다. 네. 그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가 이제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러니까요.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에 유효했던 정책을 있었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그 중국의 숨통을 좀 틔워줬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그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은 디커플링이라는 걸 완전히 중국과의 단절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 중국이 전 세계에서 못하죠. 가지고 있는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의 역할이 한 4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택한 거는 디리스킹이라는 전략이에요. 위험 관리를 하자. 예, 예. 그러면서도 첨단 과학기술 전략 산업에 관한 동맹과 함께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스크럼을 짜고 덤벼든 거군요. 첨단 산업 중국은 빼주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유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 일기 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플러스 바이든 행정부 때 잘했다는 거에다가 자기 거를 하나 더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기의 대중압박 이 바이든의 대중압박 플러스 새로운 대중압박이 들어오면 추가되면 상당히 이 복합적으로 접근이 될 거다. 이제 그거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준비는 했겠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확실성이 크고 또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만 탑다운 방식을 또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예. 공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 분야 쪽으로 오면은 일단 트럼프는 푸틴하고 되게 친하다고 이제 네. 과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미러 관계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도 한국, 일본 등등하고 이렇게 다방면에 걸친 저걸 할 거야. 뭐 이렇게 맞서는 그냥 그런 형국인 거죠. 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법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젤렌스키도 지금 상태에서 협상도 가능하다. 나토에 우리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런 약간 이제 한 발 물러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토를 일정 정도 양보하더라도 이런 얘기 처음 나온 거예요. 네, 나토만 받아들여 준다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러시아가 또 다른 용납 안 의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가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러시아의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EU가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뭉치죠. EU가 뭉치면 그게 미국과 EU의 틈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그 부분을 거길 파고 들어가죠.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쓸 거다. 그렇다면 그게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미국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대만 문제 같은 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북핵도 마찬가지인데 대만 같은 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미국 서태평양 사령부라든가 이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도를 잘 생각해 보면 대만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복속이 되거나 중국의 관할권에 들어가면 이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그다음에 이 대만의 오키나와 이후에 쭉 남중국해까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남중국해 재해권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는 다분히 협상용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대만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100억 불 내라 그러면 낼게. 지켜만 준다면.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꺼내지를 않고 있는 거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2016년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라는 여자 총통이 당선됐을 때 37년 만에 전화 건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을 압박하는데 대만 카드가 좋죠. 경제뿐만이 아니고 예.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럼요. 예, 그게 분명히 있고 미국에서는 뭐 이 대만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미국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이용을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의 대중 압박 또는 뭐 미국과 러시아의 친밀 관계 이거에서 생긴 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중국은 최대한 이용을 할 거고 우리는 그 틈을 또 나름대로 한미일 이용해야죠. 관계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예.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한미일의 어떤 국가안 동맹 강화라고 하는 어떤 일관된 기조였다면 트럼프 체제에서는 우리는 그 기조는 가져가되 우리도 한중 관계 또 한EU 관계 뭐 이런 다각도의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를 가져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APEC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이 뭐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제 이런 예.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변화예요, 변화. 그 뭐 이제 그 기조가 완전히 달라져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이, 그건 그대로 최대한 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외교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시도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보면 그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중에 우리 쪽으로 와라. 그래서 뭐 싱하이밍 대사 사건도 생긴 거잖아요. 예. 중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거꾸로 윤 대통령이 한 거다. 예. 그래서 실용 외교로 조금 더 전환하겠다. 가야죠. 이런 개념이니까 그거는 뭐 시대에도 당연히 알겠습니다. 맞는 겁니다. 트럼프가 좌충우돌 할수록 여기저기 또 틈새가 생겨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레버리지를 갈수록 유리한 거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한국외국어대학 강준영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미국 대선 기획 모두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연말 기획으로요. 매주 한 명씩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첫 시간인 12월 7일 토요일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부 마칩니다. 덕리준의 천밀밀 중국 얘기한 김에 중국 노래 골랐습니다.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